올라오다니. 진짜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해커스 금융에서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강의하고 있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자, 요즘 재경관리사 자격증 유효기간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막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재경관리사 자격증 유효기간이 이제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서둘러 따야 된다. 5년 뒤에는 다시 재시험을 쳐야 되는 이러한 이제 바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3일 회계법인에 저희가 문의를 해본 결과 아직은 잠정적으로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는 건 잠정적으로 없다고 하고요. 당분간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험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공부 열심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교육 형태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어떤 교육을 이수하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지금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사실 우리가 재경관리사 시험이 응시료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거를 막 5년 뒤에 다시 따야 된다. 혹은 막 취소가 돼서 다시 따야 된다. 그럼 참 슬프죠.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좀 이제 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가기는 뭐 해가지고 제가 오늘도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교수님께 질문하기 학습 게시판이 있거든요. 학습 게시판에 공부하다가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도 올려주시고 하는데 제가 거기 답글을 참 많이 달아요. 근데 정말로 엄청 많이 올리시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진짜 엄청 많이 올리시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 계산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답글을 막 달고 있었는데 그 질문이 또 올라온 거예요. 나는 이 질문 제목만 봐도 진짜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이 질문이 또 올라오다니.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많이 하는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풀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는 이 질문이 올라오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사 탓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만에 정확하게 이해시켜드리지 못한 제 탓이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더 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고요. 이거거든요. 12번 문제예요. 제가 이거 과세표준과 매출세 계산 부분에 있는 연습 문제 12번 문제가 이게 바뀌지도 않고 몇 년째 계속 나오는데 몇 년째 계속 이 문제만 아주 질문이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해요. 제가 이게 왜 애매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실제 사업상 거래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본다거나 뭐 매출을 일으켜본다거나 이런 경험이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 경험을 해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좀 와닿지가 않는다. 이런 이제 내가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예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외상 매출액 되어 있죠? 매출애누리 100만 원이 어떻게 됐대? 이미 차감이 됐대요. 제가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차감이 됐다고. 이미 차감이 돼 있어. 자, 그리고 거래소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 1,000만 원,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 500만 원,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해서 수령한 연체이자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정답이 3억 7천입니다.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죠. 선생님, 지금 대손금, 장려금 이런 거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공제하지 않아서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연체이자 이거 막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3억 7천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 계산해 보면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그리고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할 때 굳이 이렇게 헷갈리고 복잡한 용어를 써야 되나. 근데 조문상 이렇게 돼 있어서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사정이 좀 있거든요. 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말란 얘기는 먼저 과세표준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은요. 즉 매출액이라고 일단 머릿속에 박으세요. 매출액, 매출액이다. 자, 매출액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우리 부가가치세 그림대로 하면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100만 원짜리 상품을 공급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하면 내가 공급받는 자에게 100만 원어치만큼의 물건을 공급하는 행위를 할 때 여러분 이미 얼마의 물건을 팔지가 확정이 돼 있어요. 결정이 돼 있다고. 그래서 A가 B한테 나 이제 100만 원짜리 물건 이만큼 너한테 팔 거야 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물건을 주지 가격 결정도 안 하고 물건을 주진 않는다고. 여기서 결정된 이 100만 원 가격이 뭐라고? 내 입장에서는 매출이라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매출, 즉 과세 표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부가세를 매기겠다고. 매출을 과세 표준으로 봐서 10% 부가세를 매기겠다고요. 매출세액으로. 자, 그러면 봅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말란 얘기는요. 매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 때 물건값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됐죠? 매출 애누리. 내가 1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얼마 깎아줬어? 매출 환입. 내가 100만 원어치 팔기로 했는데 10만 원어치가 되돌아왔네. 자, 매출 할인. 내가 100만 원어치 받기로 했는데 네가 결제를 빨리 해줘갖고 내가 얼마 깎아줄게. 할인. 그리고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건 여러분 보세요. 100만 원짜리 물건이 공급받는 자한테까지 가다가 10만 원만큼을 잃어먹었어. 파손됐어. 고장났어. 이거는 얘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90만 원어치만 판 거야. 그래서 내 매출은 90만 원이 되는 거라고요. 자, 다시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 그리고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된 거는 매출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만 원의 매출액에서 이런 애들은 차감해 주는 거라고요. 내가 100만 원 팔기로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매출액에서 차감이 돼야지. 그래서 과세표준에서도 차감되는 겁니다. 포함하지 않고. 자, 그러면 공급과 무관한 국고보조금은 뭐냐? 여러분,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기로 했으면 100만 원이 내 매출이지. 국가에서 내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코로나 지원금을 100만 원을 딱 줬어. 갑자기 내 물건 파는 매출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포함이고 뭐고 아무것도 자시고 할 거야 없는 거야. 얘는 더하기도 빼기도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애야. 자, 지급지원에 따른 연체이자 볼까요? 내가 100만 원짜리 매출을 했어. 상품을 100만 원짜리 납품을 했어. 근데 나한테 대금 지연을 늦게 해서 이자가 더 붙은 거라고요. 대금 지연을 늦게 해서 이자가 붙은 거지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 때 돈이 더 불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체 이자도요. 더하고 빼고 자시고 안 하는 겁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마찬가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 금지. 됐죠? 그러면 공제 금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요거는 뭐예요? 공제 금지란 얘기는 빼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빼지 말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공제 금지라고 했을 뿐이지 사실은 더하지도 말란 얘기예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란 얘기예요. 생각해 볼까요? 대손금이 뭔지는 너무 잘 알지. 우리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았어. 근데 상대방이 물건만 먹고 먹튀했네. 나한테 돈을 안 줬어. 부도 나가지고 도망갔대. 그러면 나는 100만 원짜리 물건을 납품한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돈만 못 받았을 뿐이죠. 그죠? 100만 원짜리 물건을 납품한 사실은 변하지 않아서 매출은 그대로인데 대손만 발생했을 뿐이라고요. 대손 발생했다 그래서 매출이 까여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란 얘기야. 대손금. 지급장려금 마찬가지입니다. 장려금. 내가 B한테 너 물건 잘 판다 그러고 돈을 줬습니다. 그럼 내가 A가 B한테 줄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줬는데 내가 준 돈을 내가 매출한 금액에서 뺄 이유 있어요? 뺄 이유 없죠. 더할 이유 있어요? 더할 이유도 없어요. 나랑 상관없이 그냥 돈을 준 거라고. 물건 판 거하고 상관없이. 하자 보증금 볼까요? 내가 건물 지어주고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너치 너네가 보관하고 있으세요 하고 주는 게 하자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너네가 보관하고 있는 돈이 내가 100만 원짜리 건물 지어준 거하고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별도로 일어난 사건이다. 다시 문제 볼게요. 다시 여러분 기회를 드릴게요. 자, 외상 매출액에 이미 애누리는 차감이 돼 있어요.
외상 매출액에 매출 N우리는 차감이 되어 있으니까 순수 매출 3억 7천만 원이 과세 표준 되는 건 맞아요. 자, 거래처가 파산해서 대손금이 발생하고 내가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내가 공급한 매출액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냥 3억 7천 그대로 놔두라고. 그리고 외상매출급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수령한 연체이자는 어때요? 물건을 판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너 대금 지연 늦게 해가지고 이자가 추가로 붙은 거라고요. 얘도 어떡하라고? 포함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공제하지 말고 포함하지 말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너무 반드시 더해야 된다, 반드시 빼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얘가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나? 물건값에서 빼야 되나? 내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그 매출액에 포함된 건가? 이런 개념으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두 문제를 띄워드릴 건데요. 이 두 문제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기출문제고요. 이제 여러분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